그러면 먼저 인간의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감각으로 받아들여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경계가 담당을 합니다. 신경계란 신경이 각 기관계를 연결하여 하나의 유기체로서 신체 활동의 조절과 조정을 담당하는 신경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신경은 신경세포들의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체의 외부 자극을 감각신경계를 통해 받아들여 척수를 거쳐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자극과 정보 통합, 판단, 명령과 조절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신경계를 말하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을 되었는데 자극이나 정보가 중추신경계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이때 체성신경계는 팔이나 다리 등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으로 몸의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반면에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적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신경계로 간뇌, 뇌줄기, 척수가 중추가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에너지의 생성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 속도의 흐름 또는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합니다. 반면에 이 부교감신경은 평상시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 속도와 호흡 운동 등 속도가 느려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게지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또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좀 이완시키고, 또 부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면 또 교감신경이 또 작용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지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는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으로 나누고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지요.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계에 의해서 감지되는 자극과 정보를 중추신경계, 뇌가 이제 통합도 하고 판단도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게지요. 뇌는 대뇌와 소뇌, 그리고 이제 간뇌, 그리고 이제 뇌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는 이렇게 우리가 척추는 이제 등뼈, 쭉 등뼈를 이제 척추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액을 척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각 뇌의 역할을 보면 대뇌는 기억이나 사고나 판단, 감정 조절 등의 일을 담당하고, 이 소뇌는 몸의 운동을 조절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간뇌는 체온이나 혈압, 혈당 등을 조절하며 수면에 관여를 하고, 이 연수는 소화나 순환, 호흡을 조절하며 반사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말초신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첫 번째로 이제 감각을 이제 하는 게지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게죠. 이 체성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공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반구를 보면 우리가 뇌를 이제 구분을 할 때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기억력이나 사고력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머리 전두엽에서 하고, 이 후두엽은 끝에 시각 중추가 이제 붙어 있어서 시각을 담당을 하는 게죠. 그리고 측두엽은 상부에 청각 중추, 또 앞쪽에는 후각 중추가 있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인간의 뇌는 심피질, 구피질, 뇌간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피질은 이 대뇌피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고차원적인 사고작용을 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영장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뇌가 되겠습니다. 이 구피질은 감정작용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제 대뇌 연변계, 대뇌 변형계라고도 이제 합니다만은 이것은 포유류 이상만이 가지고 있어서 감정을 담당하고 하는 뇌를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리고 뇌간은 본능만 담당하는 거지만, 그래서 대개 이 뇌간은 파충류 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시뇌, 이 파충류는 뇌간만 가지고 있는 게죠. 대뇌피질이나 대뇌 변형계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게죠. 즉 파충류는 본능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이제 포유류는 이제 대개 이제 구피질이나 뇌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있죠. 파충류는 뇌간만 이제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와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앞에서 뇌를 강의한 것은 이렇게 건강 문제에 있어서, 우리 마음 문제에 있어서 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서양에서는 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뇌와 마음도 서양적으로 보면 모든 마음은 뇌에서 이제 만든다는 게지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가 욕심을 가진 욕심은 마음이 만들고, 이 마음은 뇌가 만들고, 또 욕심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또 뇌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욕심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건강이 악화되고, 그야말로 마음이 편하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야말로 힘이 나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뇌와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제 이 마음은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른 게죠. 이걸 우리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성격도 다른 게죠. 또 사람마다 건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죠. 실제 보면 70억 인구가 모두 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건강 문제에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질병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마음만 잘 잡으면 육체는 잡힐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육체가 올바로 되고 해서 인생을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죠. 또 우리 인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뇌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잔해와 이제 우뇌로 구분할 때 이 잔해 왼쪽 뇌는 어느 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뇌지요. 그러지만 이 우뇌는 이제 오른쪽 뇌는 이미지 노라고 해서 감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좌뇌는 이성을 다루고 우뇌는 감성을 다루는 게죠. 그러니까 예술이죠. 예술, 음악 감상, 스포츠 이런 예술은 우뇌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좌뇌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게죠. 그러니까 좌뇌가 이제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수학을 잘 푼다든가 수학 문제나 어떤 이론적인 그런 역할에 강하고 우뇌가 이제 발달한 사람들은 예술에 이제 강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류에 있어서도 소설가 대개 일반적으로 소설가를 둘 때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은 이 어떤 이성만을 다룬 게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감성적인 것은 아주 작고 거의 인간이 피도 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를 이제 구사를 이제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 우리 인간이 강조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셰익스피어 작품이 획기적인 그런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킨 게죠. 또 우뇌를 이제 다른 작품은 이제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들 수가 있는 게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성보다는 이제 감성적, 그야말로 어떤 낭만적인 걸 이걸 돈키호테에서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제 좌뇌는 셰익스피어적으로 어떤 이성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우뇌는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처럼 어떤 예술적 낭만적인 것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강조하는 것은 실제 우뇌만을 이 좌뇌만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역할을 해서 일어나는 질병은 우뇌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게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고 너무나 또 예술만을 해서 어떤 이성적이 이제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좌뇌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게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좌뇌 치료는 우뇌로, 우뇌 치료는 좌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연 건강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좌뇌적인 거예요. 좌뇌적인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런 예술을 통해서 우뇌적인 예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게죠. 또 교육도 실제 두 방향이 중요합니다. 채찍은 좌뇌적인 거예요. 채찍은 굉장히 그렇지만 당근은 채찍과 당근이나 당근은 이제 우뇌적인 거죠. 채찍은 법처럼 어떤 학교 학칙처럼 이거에 적용을 해서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근은 어느 예술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죠. 그래서 교육도 두 방향 좌뇌적인 것과 우뇌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과선, 송과선을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송과선은 뇌에서 한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 간뇌, 간뇌 그 위에 송과선이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송과선은 솔방울처럼
생겼다는 게죠. 그래서 송가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송가체가 이 송가체에서 멜라토닌 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수면 촉진제로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고 암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밤 한 11시에서 한 2시 사이 이때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말고 좀 일찍 12시 전에 수면에 취하라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송가체는 뇌 호르몬 외에도 아세틸콜린이나 세로토닌, 도파민, 베타 엔돌핀 등의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채우느냐 비우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을 채우라기보다는 마음을 이제 비우라고 합니다. 이런 컵에 물로 가득 채우느냐 아니면 이 정도 여유를 두느냐, 실제 여유를 두라는 게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마음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버리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든가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 그야말로 내 마음이 자꾸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라는 게죠. 다시 말하면 헛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146페이지에 있는 길라잡이 6-1을 보면 마음과 세정을 위한 재구성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욕심으로 내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고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탈출구를 찾는 방법이 세정 방법인데 그 첫째는 귀찮게 하는 것 찾았기, 자기의 마음속에 굉장히 귀찮은 그런 문제를 찾는 게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가려내기. 그 다음에 마음을 세정하기 위한 어떤 구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맞춰서 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 그냥 부정적이며 독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게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구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구절 찾으면 굉장히 내가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게죠.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나를 귀찮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거들랑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또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호흡을 잘 해라는 게죠. 화가 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호흡을 잘 하고 두 번째는 2-3시간 걸으라는 게죠. 그리고 잘 먹으라는 게죠. 화가 났다고 해서 안 먹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화가 난다든가 그럴 때는 잘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생을 즐겨라는 게죠. 푹 쉬면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즐겨라는 게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잘 해라는 게죠. 막 화가 나면 내 자신을 학대하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하고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 자신에게 잘 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를 하면 이렇게 하면서 화를 없앨 수가 있는 게죠.
오감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감각은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육감각 하면 마음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오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입니다. 문. 우리 인간의 문이고 이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게죠. 각각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인지를 해서 뇌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감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본다든가 잘못 듣는다든가 잘못 만진다든가 잘못 냄새 맡는다든가 이러면은 그야말로 우리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게지요. 그래서 오감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 이 오감각이 발초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장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초 감각이 이제 되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물을 볼 때 이 오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사이트. 보는 거. 보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가 보는 거 잘 보아야 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 말에 본다는 것이 있어요. 먹는다가 아니라 먹어본다는 거예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먹어서, 보아서 먹어봐야 하는. 그 다음에 느껴 본다라고 해요. 느껴서 보아야 한다는 게죠. 잡아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계가 보는 거라고 것을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후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보기는 보지만 어떤 진실이나 내면을 알지 못하는 게죠. 실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이 이렇게 잘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죠. 이 자연의 세계, 이 우주 세계를 우리 인간이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게죠. 그래서 이 자연 건강학은 이런 오감각을 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맛보고 올바로 느끼고 올바로 냄새 맡도록 이 감각을 훈련을 시키는 게지요. 이 감각 훈련법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요법이 이제 있는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마셔버리지만 실제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그 맛을 의식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쭉 들이키면서 이 맛을 음미하는 게죠. 그것을 훈련을 하면 우리 감각이 딱 아주 예리하게 돼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말을 듣는다든가 할 때 청각도 훈련을 하면 잘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듣고도 안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감각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죠. 그러니까 실제 길을 잃지 않도록 잘 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길을 잃어서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게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혹이 많이 올 때도 감각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쫙 나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 훈련이 중요한 게죠. 실제 오늘날 이 커피를 또 마시고 있는데 커피도 그냥 일반적 현대인들은 이 어떤 그야말로 물질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냥 커피를 대화하면서 그냥 마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이왕이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각 훈련을 해가면서 마시는 것이 일석이조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 훈련을 하면 현재의 상황에 헤매이지 않게 되는 게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각 요법이 있어요. 오감각 하면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요법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자연건강, 이제 자연건강요법, 실제는 보면 오감각 요법에 다 속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이제 어떤 이제 건강 관리법이기 때문에 Our Five Senses 이렇게
외국 체계도 이렇게 오감각을 잘 다스리는, 오감각만 잘 다스리면 그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할 수가 이제 있는 게죠. 이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시각을 들 수가 있어요. 시각은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을 뜻하지만 이 시각에는 눈, 색, 빛을 이제 모두 이제 시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아서 느끼고 파악하는 것, 보는 것, 이걸 시각이라고 하는 게죠. 여러분들 보면 어떤 빛요법이나 색채요법, 뭐 바라보미요법, 내면 바라보기, 다 시각요법이 이제 되는 게죠. 시각요법에서 이제 눈에는 눈의 구조, 뭐 이걸 뭐 교재에서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빛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게죠. 빛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각에서는 또 색을, 시각인데 시각과 색과 명암 다 이것이 이제 빛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빛의 삼원색 그러면은 빨강, 초록, 파랑 이 빛의 삼원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색 중요한 겁니다. 이 빛의 삼원색이 이것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고 있는 게죠. 이 자연도 모든 이제 색이 다 있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연은 하루가 시간과 순간과 날씨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감격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매 순간 감동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도 이제 시각입니다. 사실 시각의 대표는 빛입니다. 빛은 대개 일광 또는 태양광선을 말하는데 대개 이제 시각적일 때는 우리가 햇빛 그러지만 뜨거운 기운 그런 감각적일 때는 햇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빛과 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무수한 빛이 색을 가지고 있는 게지요. 빛에는 무한대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에 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런 무수한 색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는 뉴턴이 발견을 한 거죠. 이렇게 무지개 색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빛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지만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러한 색을 빛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질병 중요한 거죠. 빛과 질병 또 색과 질병 빛, 색, 눈 다 똑같은 이제 그런 시각에 이제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선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에 유익한 치료 힘을 가지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태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태양이 우리 인간의 삶과 이제 모든 생물의 삶과 이제 밀접한 이제 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선이 과다할 때는 또 질병을 발생하고 또 부족할 때도 또 골다공증 등 질병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빛은 우리 혈관을 팽창시키고 또 순환을 증가시키고 몸 독성물질을 제거시키고 콩팥 부하를 가볍게 하고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빛에 의해서 증가하고 또 어둠에 의해서 감소하기도 하고 또 빛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에서 공부했지만 여러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또 우리의 음식물 속에 다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은 빛은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광선요법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에 따라서 이제 광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피폭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광선이나 다양한 형태의 빛을 조사해주면 인체 자연 리듬을 되찾게 되고 건강을 유지케 할 수 있다는 이론이 광선요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자연의 빛 이외에도 우리의 몸에서는 오감이 작용하는 그런 빛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어떤 나쁜 환경에 부딪히면 기분이 안 좋고 다 빛이지 않아요. 침통하면
우울의 빛을 발산하기도 하고, 욕심의 빛도 있고, 눈에 도끼 있는 빛도 있고, 또 표정의 빛도 있고, 마음의 빛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이 빛은 우리가 눈에 보는 자연의 빛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빛이 에너지니까 그런 표정을 짓는 것도 다 빛에 속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는 내면 바라보기 해서 옆에 고요요법이 있는 고요요법. 여러분이 조용히 이제 묵상을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이게 고요요법이에요. 실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살 때 알아야 한다는 알아야 하는데 난지행위 난지행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알기가 쉽습니까?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동하기가 이제 어렵고 알기가 이제 쉽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행동하기는 쉬운 거죠. 그래서 난지행위라고 합니다. 어려울 난자, 알지자, 행할 알자, 쉬울 지자.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행동을 안 하는 것은 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 알만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행동을 안 하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우리 인간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문제인데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 그것들은 이제 내면 바라보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훈련을 이제 하는 게죠. 비전 하면 TV 보듯이 아는 것.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비전. 본다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 이런 것도 우리가 집착을 할 때도 헤매이게 되는데 왜 헤매이느냐? 모르기 때문에 헤맨다는 거죠. 이것이 다 걱정과 근심, 집착이 헛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집착 속에서 헤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면 바라보기 훈련이 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 길라잡이 6-2에 숲을 통한 내면 바라보기와 긍정 투시 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가서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이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숲속에 나무들이 있을 때 또 이런 여러분들이 꽃이 있을 때 꽃에 보면 여러분들은 꽃을 보지만 이렇게 쳐다보라는 거죠. 하늘 쳐다보면 이 나무까지 또 이런 바라보면 이런 꽃 사이 바라보면 그야말로 이 틈에 보면 이 후에는 무한정한 우주 세계가 펼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꽃도 여러분들 옆에서만 바라보지만 이 꽃 사이를 보고 그야말로 하늘을 보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 꽃 사이사이에서 뚫고 나면 무한한 우주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죠. 그렇게 느끼기만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질병 치료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게죠. 이렇게 느끼고 카타르시스, 환희가 일어난다는 게죠. 감격, 감동이 일어날 때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근감의 놀라기가 있는데 또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땅에는 그야말로 가만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쌓인다든가 그러면 자연에 가서 아래 잡초를 쳐다보면 그 잡초가 그 돌 사이를 뚫고 나온다든가 또 개미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정말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세계가 그걸 보고 그야말로 놀란다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러가지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내면 바라보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여기에는 이제 음식물 요법 등이 미각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를 맛에 비유합니다. 맛을 잃으면 그야말로 사람들의 삶이 황폐화되는 게죠. 먹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맛에 비유를 해서 무미라고 하죠. 무미. 없을 무자도 쓰지만 이 무미라는 것은 무맛이라는 건 아무 맛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보면 맛을 다실 때 한번 맛본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이제 입양 가는 어린이들이 아주 이제 외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잘하면 모를까 한국에서 한 뭐 5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 5살까지 살면서 한국 맛을 보지 않습니까? 맛을 봐서 외국에 가서 그야말로 버터를 먹고 이렇게 살다가도 한국에 와갖고 김치를 한번 먹으면 맛을 기억한다는 게죠. 이것이 바로 고향의 맛이고 고향의 맛이 되고 어떤 환경에 가도 여러분 맛이 있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공기 참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맛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 미각을 잃으면 우리의 생활의 1차 즐거움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5페이지 길라잡이 6-4를 보면 맛의 인지 확장이 있습니다. 맛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숲속에서 나무 맛이나 향을 맡는 게죠. 그냥 숲속에 가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독성이 없는 그런 풀이나 이런 것도 한번 맛을 보길 바랍니다. 맛을 보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환희를 느낄 때, 그야말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생활의 이제 우울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도시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식법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대개 이제 고향의 맛이나 실제 고향의 맛은 이제 즐거움을 주는 맛을 이야기하고 대개 타향의 맛은 이제 외로움을 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 게죠. 후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후각은 좋은 향기를 맡는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후각은 방어 역할을 합니다. 음식과 관련이 돼서 그러니까 부패한 음식 이런 것은 이제 냄새를 맡아 가지고 우리가 안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건강을 지키게 되는 게지요. 그런데 이런 후각에는 냄새는 다종다양해서 그 냄새 수는 500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1000종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냄새 중요하는 게지요. 여러분들 교재 157페이지에 길라잡이 6-4를 보면 냄새 배우기가 있습니다. 또 숲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냄새를 맡고 정말 좋아하는 냄새도 있고 싫어하는 냄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냄새를 맡고도 그야말로 카타르시스, 환희가 일어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불건강 상태들이 이제 해소되고 또 어떤 질병도 이제 치료될 수가 이제 있는 게죠. 그래서 이 후각에서는 이제 호흡을 이제 들고 이제 있는 게죠. 이 호흡은 매일 낮과 밤에 신선한 공기를 마셔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맑은 공기를 마실 때 대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10번 정도 이 정도 크게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막 30번 40번 이렇게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도 우리가 마실 때는 찬 공기가 들어가지만 몸속에서 데워져서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심호흡을 여러 번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가. 이것은 이제 대개 뒤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자연건강요법에서 나오지만 파동요법, 소리요법, 음악요법, 고요요법 등이 이제 청각과 관련이 있는 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각은 우리 인간이 가청음이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청각의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되는 게죠. 이 주파수만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고 이 외에 20보다 낮은 음이나
2만 Hz보다 높은 음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가 없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볼 때 이제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 소리에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지만 귀신의 소리는 이런 가청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환상, 어떤 착시 현상, 우리 마음과 관련된 그런 착각이 되는 게지요. 그래서 이 청각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게죠. 왜 그러냐면 말과 글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말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글도 보면 거짓말이 많습니다. 말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 말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지요. 왜냐면 그 사람이 욕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게죠. 그래서 이 청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 말에 안 속아 넘어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게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소리는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뭐 하나님의 뭐 음성이라 할 때 이런 괜찮지만 실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은 항상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리가 그야말로 진리의 소리인지 아니면 인간의 소리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제 161페이지 보면 길라잡이 6-5를 보면 숲에서 듣기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숲에 가서도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때 여러가지 질병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게죠. 이렇게 소리를 잘 듣는 게죠. 듣고 생각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 게죠. 그래서 이제 치료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요법이나 파동요법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뒤에서 자연강요법에서 다시 이제 자세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공명되도록 말하면 이제 치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말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게죠. 실제 우리 인간이 우주 소리가 들리는가,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런 우주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니죠. 이 착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말과 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이제 있다는 게죠. 한번 여러분들이 남과 대화를 할 때도 곰곰이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태초의 소리예요. 태초의 소리. 태초에는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에너지잖아요. 어떤 빛 파동이 있었고, 모든 것은 진동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것은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다. 세상의 소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한마디가 중요하고, 말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운드 힐링, 소리 치료하는데 이런 소리 한 말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기도 하는 게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귀에 가청음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제 듣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꾸었을 때 어떤 꿈속에서 뭐 소리가 들렸다든가,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태몽 얘기를 한다든가, 그죠? 또 어떤 환청이 이런 들리기도 이제 하는 게죠. 옛날 신문을 보면 이제 뭐 오은선 등산 대장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 이제 등정을 할 때 돌아오는데 이렇게 뒤에서 조심해서 내려가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게죠. 그게 환청이 환청.
그 들리면서 그 다음 조금 내려서 잘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산가 같은 데는 이렇게 어떤 소리에 민감해 가지고 조금 기분 나쁜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듯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등산을 이제 포기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농악이나 이 사물놀이나 다 이런 것들이 소리 치료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게죠. 사물놀이 정말 자연의 소리 아닙니까? 자연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북 같은 경우는 우리 심장과도 같은 그런 음을 내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북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소리, 큰 북소리 들을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연에서도 이렇게 눈을 갖다 뚫고 얼음을 뚫고 나오는 이런 식물들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카타르시스, 환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리 치료에 응용이 되고 우리가 소리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게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촉각이죠. 감각. 상태가 어떤가. 만져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요법이 이제 마사지나 지압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죠. 촉감으로 이제 만지는 것을 이제 감각, 촉각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연건강요법에서 또 다시 이제 요법으로 자세히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64페이지에 길라자 6-6을 보면 이제 장님과 보호천사에서 눈 가리고 이제 숲속에서 눈 가리고 쭉 하면서 이제 물건을 알아맞춘다든가 만져서 이제 알아맞추는 거죠. 물건을 만져봐서 알아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촉각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5페이지 길라잡이 6-7은 이제 마사지 요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마사지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사지로 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불건강을 치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발 마사지, 발 마사지에서도 이렇게 부위별로 이런 우리 장기와 관련된 그런 것을 찾아내서 거기를 이제 마사지 해주면 좋아지게 되는 게죠.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스템이 퇴화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늙어가는 것이죠. 이 늙어가는 것은 뭐냐? 점점 우리 몸이 식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인간을 제외하고서 모든 동물은 동식물은 자연에 순응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이 죽음의 공포는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게죠. 우리 인간만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은 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해서 더디게 늙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죠. 실제 우리가 삶이 앞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삶은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났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게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조금만 아프면 참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게으름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차갑게 해서 일어나는 어혈, 또 하나님과 자연을 멀리하는 생활, 또 잘못된 생활습관, 또 애증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노화는 과학적으로 오늘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는 대개 80 내지 90일마다 2분의 1이 죽고 그만큼 생겨난다는 게죠. 그러니까
대개 3개월 3개월 정도는 이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몸이 6개월이 되면 거의 다 세포가 교체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세포는 교체되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뇌 생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개 우리 인간이 최고로 수명을 살면 125년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 우리가 출산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그야말로 노화가 된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는 49세, 남자는 56세가 되면 이제 노화가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한 노화에 대한 이제 이론들을 보면 노화는 왜 일어나는가? 하나가 애정설. 이제 애정되어 있다는 게죠. 운명설이죠. 너는 몇 년까지, 몇 세까지 살아라 하는 걸 이제 안고 이제 태어난다는 게죠. 그것이 애정설. 또 하나는 이제 손상설.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제 자꾸 우리 세포나 어떤 노화가 일어난다는 게죠. 손상이 일어난다. 대개 이 두 가지 뭐 이론들에 따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노화에 대한 이론들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노화 이론을 보면 좀 자세히 보면 첫째는 마모 이론이에요. 마모 이론. 손상설. 앞에서 본 손상설, 소모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모되기 때문에 노화가 온다는 이론이에요. 또 신경 내분비계 이론, 이런 이론도 있고, 또 유전자 조절 이론도 있고, 유리 라디칼 이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유리 라디칼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산소설이죠. 우리가 인체가 유리 라디칼, 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파괴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이 유리 라디칼의 생성과 파괴의 균형이 깨어지면 노화가 초래된다는 설. 그 다음에 노폐물 축적 이론도 있고, 텔로미어 이론이 있습니다. 염색체 끝에 수명을 좌우하는 텔로미어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게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긴 사람은 오래 살고 짧은 사람은 이제 수명이 단축된다는 게죠. 뭐 이런, 그래서 텔로미어제 뭐 이런 약이 뭐 나오고 그랬습니다. 한때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으나 요즘은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설, 신체 이상을 해결하는 과정이 생기는 현상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이 생겨서 만성염증이 생겨서 노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뭐 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마모 이론, 그 다음에 활성산소설, 유리 라디칼 이론,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만성염증설, 이런 설이 이제 노화의 이론에 이제 속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한 단순한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단순히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할 때는 첫째는 물건을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물건.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하지 못하고 정말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작업장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쌓아두지 않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건망증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들을 간단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을 간단히 하라는 겁니다. 돈의 막힘을 제거하고 돈의 마법을 깨뜨리고 빚을 청산하고 안전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부호 개념을 제거하고, 그럼 세 번째는 시간을 간단히 하라는 겁니다. 완벽주의 생활을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을 간단히 하라는 겁니다. 몸이 엔돌핀을 내도록 하고,
열중으로부터 해방하고 뭐 육체적 긴장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관계를 간단히 하라는 겁니다. 고독을 벗어나기 위한 네트워킹을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이제 해결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삶을 간단히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신을 간단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좀 정리해가면서 간단히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